네, 오늘의 코인 금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늘의 코인 안방마님과 함께하는 이지영의 인사이트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다음 시장에는 또 어떤 이슈들과 또 어떤 시세의 영향을 받을지를 저와 함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블록체인 전문 앵커로서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밤을 꼬박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브리핑 오늘부터 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이지영의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분석을 원하시는 이슈들과 또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한 이야기들 있으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지영의 인사이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바이낸스 호주 퇴출, 추가 퇴출 가능성의 나라는. 네, 이 간밤에 바이낸스 거래소가 호주에서 퇴출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선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좀 감지가 됐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낸스가 이 호주에서 퇴출된 그 배경들과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강대국들의 바이낸스 견제하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양한 내용들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관련한 자료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SIC 미디어라고 하는 이 트위터 계정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호주에 있는 증권투자위원회가 바로 이 ASIC라는 기업인데요. 이 IC라는 그러한 국가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바이낸스 거래소에 관한 라이센스를 뺏을 것이다. 라이센스를 취소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ASIC다라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SEC나 CFTC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호주에서는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게 부여했었던 라이센스를 도대체 왜 다시 걷어들였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사실 SEC까지는 그러려니 했지만 이 CFTC마저도 바이낸스를 공격을 하자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바이낸스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좀 파악을 해봐야지 앞으로의 생태계를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실제로 공지를 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이용자는 바이낸스의 파생 상품 포지션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관한 현물 시장이 아니고 이 파생 상품 거래를 하는 선물 시장에 관한 라이센스를 뺏겠다라는 건데 이게 정확히 이제 판결이 났었고 예전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이미 2달 전부터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호주 금융당국의 어떤 회의들 그리고 조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3년 4월 21일에는 바이낸스가 기존 파생 상품을 정리하도록 또 고객들에게 공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시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4월 21일 날 완전히 이 호주 시장에서 나가야 한다라는 명시까지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이 호주 측에서는 왜 바이낸스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호주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해서 호주는 도매 투자자 그리고 소매 투자자로 나눈다라고 하는데요. 도매 투자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손들, 비교적 큰 또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고 소매 투자자는 저와 같은 또 여러분들과 같은 또 개인 투자자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소매 투자자들은 선물 거래에 관해서 좀 엄격히 호주 당국에서는 좀 금지를 하거나 또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낸스 측에서 이러한 소매 투자자들에게 선물 거래를 허용했다라는 부분들이 호주에 있는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라이센스를 뺏는 그러한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ASIC에서 이 바이낸스에 관해서 좀 라이센스를 다시 뺏어 오면서 CFTC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와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호주에 있는 이러한 금융당국, 증권투자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에 관한 위험성을 또 한 번 명시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 이 CFTC가 바이낸스를 고소를 했다. 그런 부분들을 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CFTC가 바이낸스를 고소했던 그 요인들이 어찌 보면은 호주의 이러한 증권투자위원회가 바이낸스 자체를 라이센스를 뺏게끔 하는 어떤 요인을 마련했던 데 도움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대국인 미국의 금융당국에서 바이낸스에 관한 조치를 이어오자 호주조차도 크게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바이낸스 라이센스를 뺏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낸스 측에서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너무나 빠른 조치를 통해서 바이낸스의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라이센스를 취소하는 그러한 법안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사태를 놓고 본다면 앞으로 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바이낸스 견제하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그렇다면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바이낸스에 관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코인데스크 US에서 어제 바로 또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유럽 연합 암호화폐 규제를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역시도 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코인데스크 US에 따르면요, ECB라고 하는 유럽의 중앙은행의 엘리자베스 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EU는 암호화폐 규제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새로운 표준과 EU의 암호화폐 규제인 미카가 그 규제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에 있는 그런 법안들과 제재 조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암호화폐를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사조차도 확인되고 있지 않은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직접 본인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전반적인 흐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CFTC에서 바이낸스 공격에 관한 어떤 또 트리거들을 내놓자마자 주변국들에 관한 바이낸스 공격들이 하나둘씩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유럽연합 역시도 이 바이낸스에 관한 또 제재들, 조제들 그런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낸스 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라이센스를 다시 한번 걷어들이는 정책을 확정지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우리 시장에서 정말 큰 거래소 중에 하나인 바이낸스의 규제들 각 금융 당국에서 계속해서 좀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낸스의 대처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한 내용도 역시나 제가 계속해서 좀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한번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네, 싱가포르 중앙은행 암호화폐 계좌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젯밤에 또 싱가포르 통화청에 관한 이야기가 또 전해져 오기도 했었는데, 자,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암호화폐 계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가 될 것인지 호재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싱가포르 당국이 은행의 암호화폐 업체 계좌 개설에 심사에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관련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고, 이 내용에 관해서는 블룸버그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직접 싱가포르 통화청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관련한 자료들을 좀 모아봤는데, 일단은 최근에 싱가포르 통화청 같은 경우에는 루나 테라 사태를 겪으면서 암호화폐 기업 허가제를 도입해서 사업 규제 관할을
제시하고 있었던 이 싱가포르 당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들, 암호화폐 기업들의 신뢰성을 잃게 되자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관련한 위험성을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또 분위기 속에서 싱가포르 통화청의 이러한 횡보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앞으로 싱가포르의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변경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대목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there are no rul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 관련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은행의 어떤 주체적인 관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만 본다면은 싱가포르 통화청이 어느 정도의 자유성 그리고 시장에 관해서 자율적으로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에 관한 계좌 개설에 관해서 선택을 할지 말지에 관한 것들을 좀 열어두는 분위기를 포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처와 금융관계를 시작할지 또는 유지할지에 관해서는 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은행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또 싱가포르 통화청이 암호화폐 관련한 또 은행과의 어떤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좀 열어두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여러 은행이 파산이 되면서 제가 이런 얘기 전해드렸을 거예요. 미국 금융 당국에서 이 망한 은행들 인수 절차에 돌입됐을 때 암호화폐 기업, 암호화폐 관련한 거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런 인수 절차를 도왔다라는 이야기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앞서서 저희가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이 되면서 이런 기사가 하나 보고됐었습니다. 지금 뉴욕 금융 당국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은행 사태가 뱅크런 때문에 발생이 된 것이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을 번복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는 시그니처 뱅크를 폐쇄할 당시에는 암호화폐 관련한 사업 때문이다라고 실제로 언급한 관련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은행, 암호화폐 거래할 만한 은행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싱가포르 통화청의 행동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독이 될지 혹은 득이 될지에 관해서는 계속 그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 짧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지영의 인사이트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네,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SEC와 CFTC가 몰고 온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래스노드에서 얼마 전에 또 위클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SEC가 암호화폐를 공격을 하고 있고 CFTC 역시도 바이낸스에 관한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관한 신뢰를 잃었을까요? 실제로 미 금융당국이 원하는 것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관한 신뢰를 잃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의 제가 한번 동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전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건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전체 시가총액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시면 한번 파악이 되실 텐데요.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떨어진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은 바이낸스는 어차피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것들은 포기를 했고 그 사업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떼어낸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바이낸스 거래소를 계속 이용할지가 좀 중요한 여부겠죠. 자, 이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보신다면요. 우리가 메이저 코인이다라고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얼마나 남아있을까, 즉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이곳에서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을까를 나타내는 온체인 지표인데요. 이러한 많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바이낸스에 관한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오히려 비트코인 보유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가 좀 동결된 상황인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가 늘어갔다라는 거는 아직도 이 투자자분들은 바이낸스 거래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바이낸스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온체인 지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글래스노드에서는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CFTC의 공격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바이낸스 거래소로부터 도망쳤다라는 근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주요 코인들은 바이낸스 거래소에 남아있다라고 글래스노드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숨죽여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바이낸스 거래소는 건재하다라는 데이터 분석까지도 글래스노드는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또 3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들 최대한 많이 또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안방마님과 함께했던 이지영의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